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내일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별로 큰 기쁨은 없겠지만, 8장의 기본 이론 정리는 지난번에 했고, 그 이론과 관련해서 오늘 문제들을 조금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53페이지. 17번 54페이지 문제. 실전 200제 펴보세요. 17번 문제 53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2005년도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최근도 약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침체 다음에 죽었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중 경기 회복 밑줄,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으로서 조세 감면 정책 밑줄 그으세요. 조세 감면 정책, 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요. 두 번째,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 정부의 지출 증가인데 적자 재정을 수반한다는 게 뭐예요?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재원 마련 이 말입니다. 이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 설문을 보면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 아주 중요한 단서죠.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면 정부 지출이 이전과 지난달과 혹은 지난기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정부 지출 하에서 이 말이죠. 조세를 감면시킬 경우 밑줄.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예를 든 것처럼 100억을 정부 지출하고 있는데 조세를 깎아줬어요. 조세 감면 정책 10억 깎아줬어. 그러면 부족한 10억은 어디서 와야 돼? 공채 발행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써놓냐면 G바, 정부 지출 일정한 상태 G바, 그리고 조세 감면이니까요. 감세 델타 T, 세금의 변화, 이 감세하고 그 크기만큼 공채가 발행이 돼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설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항상 여러분 분석에 기초라는 것을 먼저 모형 정리를 하든가 분석에 기초라는 걸 먼저 하는데 첫 번째 설문은 이 설문 1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정부 지출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 감면 정책 플러스 공채 발행, 이게 첫 번째 설문에 묻는 것이고, 그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지에다 몇 줄 긋고 비판에다 몇 줄. 지지의 시각과 비판의 시각을 한꺼번에 묻고 있는데요. 10점이야. 그러니까 각각 5점씩인 거죠. 지지의 시각 5점, 비판의 시각 5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쓸 수 있지만 배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사실 못 써요. 그래서 지지의 시각은 케인즈의 견해가, 케인즈의 견해, 그리고 새 케인즈의 견해가 있습니다. 케인즈, 새 케인즈의 견해가 있어요. 지지의 시각. 두 번째, 당연히 비판.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니까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 있습니다.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 있어요. 각각 보고. 두 번째, 적자 재정을 수반하는 정부 지출 증가 밑줄.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1번 설문과 다르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자 재정을 수반했다는 것은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세금 변화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설문은, 설문 2는 뭐에 관한 것이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뭘 통해서? 이 정부 지출의 변화분을 뭘 통해서?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상태의 정책 효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지지의 시각, 비판의 시각이 있죠. 그래서 지지의 시각은 이 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효과가 있냐? 있으면 지지, 없다? 비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케인즈의 견해는 지지의 시각, 고전학파의 견해는 비판의 시각, 이렇게 여전히 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밑줄, 균형재정. 균형재정은 정부가 지출하는 정부 지출 규모하고 거둬들인 세금 규모가 같아 됐어요. 델타 G 이퀄 델타 T겠죠.
델타 G 이퀄 델타 T. 그래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증액시키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1번, 2번 설문은 계속 지지비판 이러다가 갑자기 3번 설문에 갔더니 그냥 균형재정의 효과를 그냥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재정에 여러분 수식을 도출해서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시각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설문 3의 경우는 델타 G하고 델타 T다. 그래서 균형 재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설문 1, 2, 3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좀 밝혀주고 두 번째 각각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설문 1은 뭐냐면 조세 감면 정책이에요. 그래서 조세 감면, 감세 정책의 효과에 관한 첫 번째 지지의 시각, 두 번째 비판의 시각,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지의 시각은 누구라 그랬냐면 케인즈와 케인즈라 그랬는데 이 배점 자체가 두 개 합해서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점이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쓸 게 없어. 한 페이지에 그래프 한 개 들어오면 뭐 나머지 쓸 게 뭐 별로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를 뭐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세 케인즈는 그냥 말로만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통적인 케인즈. 케인즈와 케인지아는 다르죠. 케인즈는 케인즈 자체, 그래서 케인즈의 뭐 절대소득 가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소득 지출 모형, 이게 케인즈의 견해고, 케인지아는 ISLM이라고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케인즈 학파. 그래서 IS 상품 시장, LM 화폐 시장 이렇게 상품 화폐 동시 균형으로 가도 되고, 소득 지출 모형 이걸로만 가도 되고, 소득 지출 모형 이걸 다 써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득 지출 모형 이걸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ISLM으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니까 소득 지출 모형으로 우리가 가면 EY 평면에 총 지출, 소득 평면에 45도 반직선으로 빠져나오는 총 공급 곡선하고 언제까지 빠져나온다고요?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이렇게 빠져나온다. Y스타 45도 이렇게 써주고 45도. 총 수요 곡선은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왜 기울기가 45도보다 적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비 함수가 Y-T 가처분 소득의 플러스 증가 함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외생이고, 정부 지출도 외생이다. 뭐 이런 식이죠. 정부 지출 자체가 지금 변함이 없지만, 이 모형 자체가 정부 지출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형들이기 때문에 바까지 다 써주고, 이런 상태에서 최초의 A점에서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Y0의 균형국민소득 수준에서 있다가, 뭐가 늘었을 때, 요 감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했을 때 총 수요가 어떻게 되면서 상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총 수요가 이렇게 상방 가면서 이 제로가 이 원으로 총 지출이 늘면 이 총 지출 증가가 바로 뭐의 증가로 나타난다고요?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그래프 설명에서 그래프 3줄 4줄 설명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프 설명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뭘 썼냐 이거죠. 감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소비 함수가 이렇게 조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겠지. 그래서 감세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 총 수요가 증가한 데서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총 수요 증가가
균형 국민 소득을 결정한다는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따르면 유효 수요 이론, Effective Demand Theory, 이 유효 수요 이론에 따르면 균형 국민 소득이 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는 당연히 경기 부양,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감세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 정책이다라고 밝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길게 갈 것도 없고 한 3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남는다면 5점인데 공간이 남는다면 새 케인즈의 뉴 케인지안, 요 새 케인즈의 유동성 제약 모형에도 동일하게 유동성 제약 모형,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동성 제약은 영어로 뭐예요? Liquidity Constraint, Borrowing Constraint. 유동성 제약 모형에 기초해서도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요 지지의 시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밝혀주게 되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각각 우리가 이론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넘겼잖아요. 다른 해설에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해보겠고, 두 번째 비판의 시각은, 고전학파의 시각은 감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소비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이 투자 감소가 총수요 감소를 가져올 것이니까 완전히 상쇄시켜서 full crowding out, 그래서 구축 효과가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전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비판의 견해다 라고 밝혀주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ISLM으로 가서 R, Y평면에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 한 개만 그린다면 LM을 수직으로 보내버리라 했습니다. LM을 수직으로 보내버리고 그 LM을 수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 경우냐 밝혀줘야 되겠죠? MV equal PY라는 화폐 수량서를 가정해서 화폐 수요가 뭐만의 함수다? 화폐 수요가 MD, 요거 V분의 1 PY인데 이걸 KPY 이렇게 써도 되고요. V분의 1이 뭐라고?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는 뭐죠? 현금 잔고 방정식의 마샬의 K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KPY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한 비율로만 화폐를 보유하지 이자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자율의 완전 비탄력적인 화폐 수요를 가정하게 되면 LM은 수직이고 IS가 이렇게 우하향하면 감세를 통해서 IS가 우측 간다 하더라도, 제로가 원으로 우측 간다 하더라도 이자율 상승으로 완전히 구축되고 R0에서 R1으로 완전히 구축되고 균형 국민소득에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감세에 뭐가 경기부양 효과가 부정된다 이것입니다. 경기부양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구축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확하게 RET가 적용되는 상황이죠. 설문일은 정확하게 정부유치 일정한 상태에서 세금 깎아주고 공채 발행하는 정확하게 RET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새 고전학파의 리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RET, 리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이제 써주죠.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정부유치 일정한 상태에서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이와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은 국민 경제의 소비, 투자,
총수요 경기부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밝혀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책에 다 있습니다. 일일이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자꾸 여러분 보고 이것도 반복이죠. 일정 부분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설문 1은 그렇고, 이제 설문 2는 이런 상황이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지지의 시각과 없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설문 3에 설문 2.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설문 1, 2, 3을 다 밖으로 뽑아내지 않았다면 그냥 설문 1에 로마자 1, 설문 2에 로마자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다가 여기서 요걸 설명을 다 해줘야 되겠죠. 일단 밖에서 사람들이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첫 번째, 지지의 시각. 두 번째, 비판의 시각. 뭐 이렇게 갈 것이고, 지지의 시각은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인데, 케인즈의 견해. 일단 R, Y 평면의 IS, LM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IS, LM이 맞아떨어지면 상품화폐 동시균형이고, 최초의 균형 상태 E자로 R제로, 산출량은 Y제로 이렇게 가고,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다. 이 지지의 시각은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고, 이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요.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IS 곡선을 이렇게 우측 이동시켜서 이자율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 아주 강력한 이런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일정 부분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구축되면서 이자율 상승 R1, 소득은 Y2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소득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일부가 구축이 되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아있는 게 승수요. 이게 승수. 그래서 ISLM에서 승수. 두 번째, 이걸 이제 설명해 주면서 뭐하고 비교해야 되면, 이 정부 지출 승수 효과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이 늘었는데 이것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공채의 자산성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채의 자산. 민간이 정부가 준 공채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소비로 연결시킨다 이것이에요. 공채의 자산성을 얘가 인정하게 되면, 케인즈는 그렇다고 생각한답니다. 세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즈는 공채를 민간이 자산으로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비함수에 뭐가 포함이 돼? 소비함수에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P분의 A, 실질자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요 실질자산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또 증가하는 총수요 확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거 일일이 다 그래프 다 반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추가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 되지, 뭐 일일이 그래프를 또 그리고 또 이동시키고 그럴 이유가 없어. 이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 밝혀줘 버렸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실질자산 효과를 포함하게 되면 IS가 한 번 더 이동합니다. 우측을 한 번 더 이동을 해. 중요한 것은 이제 공채의 자산성 얘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금
증세,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을 때와 효과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을 걷어버리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리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정부 지출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한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공채 발행은 훨씬 더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 뭐보다? 요 증세보다. 증세. 이거보다 요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뭐가 강력하다고요? 요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가 훨씬 더 강력하다. 경기 부양 효과가. 그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언급해 줄 수가 있겠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여러분 그 키워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시각은 또 고전학파의 생각을 가져오면 될 텐데,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 증가의 승수 효과를 강조하는 케인즈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사라져버린다. 이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이제 구축 효과를 RY 평면에 IS가 이렇게 있고, 조세를 깎아줬을 때에 구축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구축하고, 결국은 LM을 수직으로 갚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에 대해서 써주는 게 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구축 효과가 어떤 크기의 영향을 받느냐, 뭐에 영향을 받느냐. 사실은 이제 이게 배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다양한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IS LMS의 구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B 곱하기 H분의 K. 요게 이제 지난번에 수식을 일일이 다 도출했으니까 요게 구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크면 클수록 뭐가요? B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요 전체가 크면 클수록 구축 효과는 커져요. 그래서 요 B가 클수록, K가 클수록, H가 작을수록 뭐 이렇게 구축 효과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구축을 썼다면 저기다가는 이제 ISLM을 그냥 LM을 우상향한 LM을 갖다 놓고 AD와 같이 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지금 이제 한 문제 안에서 모형을 여러 개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고려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쓰다가 이제 그 페이지를 오버해버린다거나 분량을 오버해버리게 되면 이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커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모형 안에서, 특히 10점, 배점 안에서는 모형을 여러 개 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써주면 좋았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우에 리카르도 대등 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왜? 정부 지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RET의 평생부, 요게 암쪽으로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1번, 2번 설문은 갈 수가 있고, 큰 골자를 확인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재정, 이거는 뭐 승수 효과를 도출할 수가 없으면, 균형 재정 승수를 도출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뭐 점수가 없어요. 앞에서 설문 3이죠. 그래서 뭐 앞에 쓴다고 뒤에 쓴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뒤에 쓰면 돼요. 못 썼으면. 이 설문 3의 해결을 보면 균형재정 승수가 뭐냐 의의를 먼저 밝혀주고, 균형재정 승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부 지출 재원을 뭘 마련을 통해서
조세의 증액을 통해서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요 크기가 같은 거죠. 정부 지출 규모하고 세금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균형 재정이라고 말하고 그 균형 재정의 경우 국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세금 걷었는데 그것만큼 정부 지출하게 되면 국민 경제에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게 균형 재정 승수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소득의 증가감까지 가야 승수 효과입니다. 두 번째요. 이게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보려면 IS 곡선, LM 곡선, 연립을 해서 총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야 ISLM의 승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 이퀄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인데 한 개 소비 성향으로 CY 마이너스 CT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했죠? 투자는 외생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 독립투자하고 이자율 감소함수인 투자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G바 이렇게. 두 번째는 LM 곡선은요. LM은 화폐 공급은 P분의 M바 실질 통화량 P분의 M바 화폐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외생 변수야. 그리고 소득에 영향을 받는 부분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래서 화폐 수요가 거래적 화폐 수요하고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 요거 이자율로 정리해서 여기 이자율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응?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해보면 R 이퀄 H분의 K 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바죠. 요걸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은 Y는 분모의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자의 1이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다 모았을 것이고요. 요 Y, 여기 Y, 여기 Y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여기를 들어갔고요. 남는 것만 전부 다 써주면 되겠어요. 요 CT바, I바, 뭐 G바 이런 것들 마이너스 CT바 플러스 I바 플러스 G바 그리고 여기가 H분의 B, P분의 M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총수요 곡선이고 총수요 곡선. 자, 이걸 써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세금의 크기하고 정부 지출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수인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면 결과적으로 소득은 얼마만큼 변하냐면 여기에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C 이렇게 요 델타 G.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라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델타 G하고 델타 T가 같다는 것을 밝혀줘야겠죠. 균형 재정 승수라는 것을 알아야지. 정부 지출만 쓰면 정부 지출 승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균형 재정 승수다. 물론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모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균형 재정 승수다. 이렇게. 균형 재정 승수는 항상 써주고 나서 이 ISLM에서 승수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의 승수하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소득 지출 모형은 뭐만 있어요? 생산물 시장만 있는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 지출 모형에서의 승수와 비교를 해주면 여기 보니까 거기서 뭐가 없어요? 이렇게 B 곱하기 H분의 K 요것만 없으니까 요 구축 효과를 의미하는 이것만 없기 때문에
소득 지출 모형에서 승수는 델타 Y는 1-C분의 1-C 델타 G가 이렇게 되어서 1이다. 그래서 ISL의 모형의 승수는 구축 효과 때문에 1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1보다 작다. 소득 지출 모형보다 좀 작다. 다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이제 하나씩만 더 보겠습니다. 이 지지의 시각에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가 있지만 새 케인즈의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비판의 시각도 고전학파도 있지만 새 고전학파의 견해도 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더 해볼 건데 거기까지 일단 체크를 하고 54페이지 예시답안을 좀 보시면 예시답안을 좀 보면 재정정책의 경우는 뭘 쓰라 했냐면 정부 예산제약식을 쓰라 그랬는데 예산제약식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 그 지지시학의 전통적인 케인지안, 거기 동그라미, 전통적인 케인지안. 그 첫 번째 줄에 조세를 감면하고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한 줄 쓰세요. 소득 지출 모형에서 이렇게. 소득 지출 모형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다가 소비 함수를 하나 써놔요. 소비 함수 C equals C, Y minus T. 소비 함수가 C equals C 괄호 열고 Y minus T 괄호 닫고 이렇게 소비 함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총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총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것만 끝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좀 써세요. 한 줄만 써. 총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그 밑에 바로 써. 그 결과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괄호 열고 유효 수요 이론. 유효 수요 이론. 영어로는 effective demand theory. 자, 그리고 그 이제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두 개 나온 것은 두 개를 알고 있으라는 의미지 실제 답안에는 이 배점의 답안은 두 개를 쓸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반호 쪼개요. 반호 쪼개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새 케인즈 학파의 여기입니다. 여기에 새 케인즈 학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 일단 유동성 제약 모형의 의의를 좀 보면 의의는 이것도 여전히 RET 리카르도 대등 정리의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리카르도 대등 정리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 정리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다기관 모형이기 때문에 얘도 다기관 모형인데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냐면 미래를 다 고려하는 미래 전망적인 소비 주체예요.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다. 이런 가정은 RET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소비자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소비자는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는 게 RET의 주장인데 소비의 평준화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상황이 하나 있다. 뭐예요? 유동성 제약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maximize utility, 효용을 극대화해서 소비를 1기와 2기 소비를 고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효용은 C1, C2로부터 옵니다.
제약은 어떤 제약이 있겠어요? 평생 예산 제약이 있겠지. 1기 소비하고 2기 소비의 현재 가치의 합이 이게 뭐라 했어요? 총 소비의 현가, 총 소비의 현재 가치. 이게 1기 뭐와 소득과 2기의 소득 Y2 이거의 현재 가치. 요것만 하면 민간이 정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T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T2 이렇게 해서 조세의 총 현가를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평생 예산 제약, 평생부 이거의 제약하에서 소비를 평준화하고 싶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 어떤 단서가 더 있냐? 1기 소비가 1기 소득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1기 가처분 소득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못 빌려.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하지 1기 소비가 2기 소비로부터 2기 평생 소득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뭘 못해? 소비의 평준화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그래프로 1기 소비 C1, 2기 소비 C2 유동성 제약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한 유동성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유동성 제약이 있는데 이제 유동성 제약이 처음 나왔으니까 완전한 유동성 제약 좀 단순한 형태로 가겠습니다. 유동성 제약이 전혀 없다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 현재와 미래에 고른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차입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선상에 아무데나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쯤이에요. 점을 하나 찍어서 수직의 점선을 하나 뽑아내면 초기점이 E0 상태에 있다고 하면 E0점에서는 뭐예요? 1기의 소득이 Y1-T1 1기 가처분 소득이 이거죠. 2기는 가처분 소득이 뭐야? Y2-T2죠. 2기 가처분 소득이 이거야. 차입 제약에 있는 소비자의 예산선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구간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무슨 구간이니까? 저축 구간이니까.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니까 저축 구간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차입 구간이요. 전혀 차입을 못해. 이렇게 예산선이 수직의 이런 형태로 예산선이 제약을. 이거는 어떤 상태의 제약이냐면 요 바로잉의 이자가 여러분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제약이 상대로 완화된 것인데요. 이게 무한대 값이에요. 전혀 못 빌려요. 전혀 못 빌려. 이걸 완전한 유동성 제약이라 했다. 완전한 유동성 제약. 이 상태에서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 요 감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요 Y1-T1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 T1을 전체 깎아준다 합시다. 그래서 정운찬저에 보면 사실은 요 T1 중에 일부만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좀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요 T1 전체를 깎아줘 버렸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Y1으로 간다. T1을 깎아줘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감세를 하면 반드시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정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지출 재원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출 재원의 부족분을 뭘로? 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것입니다. 공채 발행으로. 그러면 1기에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 보세요.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2기에는 T1의 만큼 지금 공채를 발행했는데 2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될 것이고 그것만큼 자신의
세금이 늘기 때문에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린다 이것입니다. Y2 T2. 원래 요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서 뭐만큼 추가로 줄어버려? 일기에 여기 T1의 공채 발행액에 대한 원금 이자만큼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추가로 줄어버린다. 그러면 부존점이 새로운 부존점이 2제로에서 2원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금 깎아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변해?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그래서 소비가 뭐의 함수라면 요 가처분 소득의 기본적으로 요 함수라면 가처분 소득이 뭐 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다. 현재 소비를 의미합니다. 현재 소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존점이 2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감세에 따라서 자신의 뭐가 늘어요? 이렇게 소비 가능 집합이 확장이 되고 이 소비 가능 집합이 확장된다면 자신의 선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효용이 더 높아진다. I0에서 I1으로 효용이 높아진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처음에 이제로점이 초기 부존점이라 그랬지 초기 소비점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너무 저축이자는 낮기 때문에 저축 안 합니다. 차입이자는 무한대가이기 때문에 차입도 못 해요. 그래서 초기 부존점이 반드시 소비점이 됩니다. 여기 초기 부존점이 반드시 소비점이 된다고. 요 C1 스타, C2 스타 최초에 요 점이 소비점이야. 초기 부존점 자체가 소비점이에요. 근데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면 누가? 정부가 감세를 통해서 완화시켜주면 소비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C1 프라임 이렇게 간대요. 여기요 C2 프라임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기의 소비의 증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것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뭐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잠깐 읽어볼게요. 54페이지 왼쪽 단에 그 지지의 시각 2 세케인지 약파 유동성 제약하에 조세 감면 거기다 별표를 하고 민간이 더 이상 차입이 불가능한 유동성 제약 영어로 기억하시고요. liquidity constraint 유동성 제약 또는 빌리는 거 제약 borrowing constraint 여기에 직면한다면 제가 밑줄 그렸는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시적이고 밑줄. 두 번째 예상되었으면 밑줄. 세 번째 정부 지출 변화 없는 밑줄. 이러이러한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세라 할지라도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라 하더라도 감세 정책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 밑줄,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예상되었으면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이제 새 고전학파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고전학파는 일시적으로 밑줄 끌어내요. 일시적인 감세는 새 고전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이론이 이제 그에 써놔요 위에다가 새 고전학파 물론 새 고전학파가 지금 이제 통화주의에 이어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을 써놓으면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뒤에 자세하게 소비론을 하겠지만 항상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소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감세는 임시소득의 변화예요. 일시적인 감세는 항상소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소비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는 주장이 누구라고요?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인데 이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어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상되었으며 밑줄. 그럼 예상된 감세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되었어도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고전학파의 NC, 세고전학파의 임의보행 가설, 임의보행, 랜덤 워크, 하이파서시스, 임의보행 가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상된 정책, 예상된 충격은 전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상된 감세, 예상된 충격, 예상된 정책은 미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임의보행 가설의 주장입니다. 세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비판하는 거죠. 예상됐어도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 밑줄. 그러면서 RET 써놓으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 변화 없는 상태에서 세금 깎아줘봐라. 그러면 공채 발행하니까 나중에 또 세금 거둘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기대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소비 변화 효과가 없다는 게 리카도 대등정리의 주장이니까. 그런데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라도 효과가 있다 이거죠. 여기 정부 지출 변화 없잖아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하나하나가 다 이 세고전학파의 주장들을 반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두세 줄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되면 자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외워야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이제 구축 효과가 있는데요. 그 장기적으로 그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하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완전 구축 효과에다 밑줄긋고 완전 구축 효과. 구축 효과가 영어 단어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알 거예요. 근데 완전 구축은 앞에다 full 이렇게 쓰면 됩니다. full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두 번째, 이자율 상승에다가 밑줄 긋고 그 투자에다 밑줄 그었죠. 그런데 그 이자율 상승에 따라 자본 유입에다 또 밑줄 그으면 자본이 들어오면 외환 시장에 외환이 많아지면서 외환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환율 하락입니다. 환율 하락은 순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소득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리카도 대등정리, 요 RET, 요거 뭐에 관한 거냐면 요게 이제 구축 효과로 간단하게 썼던 것을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 고전학파의 뉴 클래시컬스, 새 고전학파의 리카도 대등정리 RET. 첫 번째 리카도 대등정리의 의 그리고 가정. 가장 중요한 가정은 리카도 대등정리 가정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두 번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라고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다. 미래 전망적인 forward looking한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이고 또 어떤 가정이 있나요?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와 미래의 조세 부담의 주체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조세 부담의 주체가 동일하다.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 자,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데 그 변경이 어떻게 조세를 깎아주고 조세 감면, 요 감세, 그리고 공채 발행 이런 형태로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 가장 크게 쓰세요. 민간의 경제 주체, 민간 경제 주체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총수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비, 투자, 총수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게 리카도 대등정리인데, 대등정리다, 대등하다 이거를 여기서 의의에서 굳이 밝히지 말고요.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RET, 리카도 대등정리, RET. 여기서 감세, 세금 깎아주는 감세 효과. 그래프를 우리가 C1, C2 평면에 또 확인을 하면 C1, C2 평면에 이런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이 여러분 써야 할 때는 수식을 쓰고 또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한 바닥 전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옆에다 간략하게 수식을 써요. 어떤 수식을 써? 이거 수식. 최적화식, 제약식, 평생 예산 제약식.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요건 유동성 제약의 수식이기 때문에 저건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서 평생 예산 제약 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으로 밀어낸 상태. 정운찬저는 지금 저축자를 가정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차입자를 가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입자를 가정할 때 감세가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부존점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 또 그리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부존점 하나 찍고요. 이 제로다. Y1-T1만큼 일기의 가처분 소득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Y2-T2. 여기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다 이기 가처분 소득이. 이런 초기 부존 상태에서 이 제로점에서 첫 번째 세금을 깎아주면 일기에 세금을 깎아주면 감세를 하게 되면 일기에 뭐가 늘어요? 처분 가능한 소득,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떤 점에서 요 E0점에서 초기 부존점이 E1의 초기 부존점으로 이렇게 부존점이 이동한다. 이게 부존점. 요 부존점이라는 것은 소득의 일기 소득과 이기 소득을 연결한 쉽게 말하면 화폐 소득이 아니라 요 실제 재화의 소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폐라는 게 없어. 부존점이다. 부존재화 소득이다. 이 말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존점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 이동을 요렇게 Y1으로 여기가 이기에는 뭘 하기 때문에 감세가 공채 발행이 함께 가기 때문에 왜요? 정부 지출 일정한 상태에서 감세기 때문에 공채 발행을 하게 되면 공채가 민간을 이거 자산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이 공채의 자산성을 민간이 부정한다 이것입니다. 왜 부정하냐요? 왜 부정해? 왜 부정해요? 합리적 기대 민간이기 때문에 이 공채 발행의 원금 이자 지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요 이자 지급 때문에 공채 자산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공채가 미래 조세 부채라고 인식을 한다. 미래 조세 부채. 영어로 future tax liability. 그래서 미래 조세 부채로 생각을 한다.
따라서 여기 E0에서 E1으로 이렇게 부존점이 바뀌어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런 평생 부는 물론 변화가 없습니다. future value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E0에서 E1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이 바뀌었다.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은 변했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요건 변했지만 평생 부는 불변이다. 따라서 소비점은 C1 스타, C2 스타에서 전혀 변함이 없고 최초의 감세 전이나 감세 후나 전혀 변함이 없고 뭐만 바뀌었다? 이렇게 저축 규모만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 규모만 이렇게 바뀐다. S0에서 S1으로 저축 규모만 이렇게 증가한다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반드시 지금 뭐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소비 C가 불변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없다. 여기까지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냐면 좀 보시면 거기 비판의 시각에 다른 데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확인을 할 것이고 거기 비판의 시각 2번에 보면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 효과 현재 조세를 감면하고 미래 현재 조세만큼 다시 세금 증가로 상환한다면 밑줄 그으세요. 소득의 현재 가치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소비 함수에서 R 프레젠트 밸류인데 프레젠트 밸류 R이 전혀 변화가 없게 되고 거기다 밑줄 1기의 감세는 2기의 동일 가치의 증세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적기대의 민간이 이를 예측한다 이거예요. 그걸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래의 조세 부채다. 이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평균적인 소득의 변화가 없으므로 소비 지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거기 가처분 소득의 흐름만 변했다.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만 바뀌었다. 1기 소득은 늘었지만 2기 소득은 주는 이런 형태로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은 바뀌었지만 장단기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잠깐 확인할게요. 설문 2에 적자 재정을 수반한 정부 지출 증가 효과에서 거기 델타 G 이퀄 델타 B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밑줄 긋고 정부 지출이 늘었는데 공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이 늘었어요.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는 그 각주의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공채에 의한 재원 조달 방식은 밑줄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왜 가처분 소득에 밑줄 긋고 Y-T Y-T 그래서 조세를 변화시켜야 가처분 소득이 직접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가 변함이 없고 강력한 총수요 확대 효과.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결에 보면 경기 침체기에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는데 설문 1의 조세 승수 효과보다 크고 밑줄. 설문 1의 조세 승수라는 건 뭐예요? 설문 1은 조세 감면 정책이에요. 조세 감면 정책의 승수 한번 써볼까요? ISLM의 조세 감면 정책의 승수. 분모는 계속 썼었고 분자가 뭐예요? 마이너스 C. C는 0과 1 사이 값입니다. 한 개 소비 성향이니까. 그 다음에 설문 3의 균형재정 승수 효과보다 설문 3의 균형재정 승수는 뭔데요? 분자가 1-C 보다 큰 총수요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왜? 이건 뭔데, 승수가? 이건 뭐예요? 분자가 1이잖아요. 정부 유출이 변하고. 1이 가장 크죠? 1-C보다 크고, C보다 크고. 그렇죠? 조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55페이지 오른쪽에 우측단에 최초의 이제로점 거기 있으나 최초의 균형점이에요. 최초 균형점, 초기 부전점이요. 최초의 부전점 이제로. 자, E1 있고요. 그 E2는 표시가 안 되는데 E2 표시하세요. E2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돼? 수평의 점선을 쭉 그려져 있고 거기에 새로운 평생부와 만난 점이죠. E0에서 E1으로 화살표 암기가 되면 가처분 소득이 변화 없으니까 조세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로 재원 조달한 거예요? E2는 공채로 재원 조달하는 거죠. 공채로. 그 다음에 E1이 공채로 발행한 재원 조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표시 안 돼 있지만 E2는 조세로 재원 조달한 것이고, E1은 공채. 거기 밑에 별표합시다.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 이건 총소득의 현재 가치가 감소한다 밑줄. 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총부가 준다고요? 요거 대신에 뭘 쓰니까? G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G2.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세금이 커지면서 자신의 평생부가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평생부를 이렇게 써놔요. 평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평생부는 자신의 일기 소득에서 이기 소득을 더한 거. 이게 총소득의 현재 가치군데 여기에 뭘 했을 때 세금을 걷었을 때 1 플러스 R분의 T2가 되고 요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균형재정을 가정하게 되면 요거 대신에 G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G2를 쓸 수가 있어서 요거 대신에 쓸 수가 있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요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여서요. 마이너스여서 1기에 늘리든 2기에 늘리든 1기는 일시적인 정부 지출 증가고요. 1기, 2기 정부 지출을 다 늘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구적인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구적인 재정정책, 일시적인 재정정책 다 전부 다 뭘? 평생부를 떨어뜨려요. 이게 평생부의 감소다. 일순환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오늘 했는데 어제도 좀 했고 그제도 좀 했고 했으니까 오늘 이거 조금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 문제를 풀음으로써 정말로 여러 문제, 쪼각쪼각 쪼개진 여러 문제를 푼 거예요. 18번 문제. 그 문제를 보세요. 표정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거예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의 명목 이자율은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몇 줄? 이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성 함정이다. 몇 줄? 이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라. 유동성 함정이란 뭐냐? 밑줄 긋고 의의를 쓰라는 얘기고 이론적 근거는 뭐냐? 유동성 함정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요. LM 곡선이 수평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두 번째, 영의 명목 이자율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밑줄. 거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화폐 발행에 의한 통화정책. 금리 조정에 의한 통화정책. 이게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화폐 찍는다거나 아니면 금리 조정한다거나. 경기 부양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평가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경기 부양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을 설명하라, 이거 아니죠? 그럼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도 있고 갖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평가하라 밑줄으면 전통적인 케인즈는 효과가 없겠죠. 전통적인 케인즈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통화정책 효과가 있잖아요. 뭘 근거로 고전학파와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실질 자산 효과, 실질 자산 효과. 소비 함수에 뭘 도입했어? 실질 자산을 도입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하에서 통화당국이 양적 완화를 통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제로인데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강력한 거지. 그게 양적 완화라는 건데,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금융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금융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쓰는 양적 완화 형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쓰는 것과 유럽이 쓰는 양적 완화는 형태가 똑같아요. 금융자산의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쓰는 양적 완화는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 저편은행이 하루 종일 언제까지 돌리겠다는 생각도 그런 발표도 없고 무제한, 무기한 화폐 발행입니다. 화폐 발행은 그러면 전통적인 통화정책 아니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다 규모가 정해져 있어. 근데 제한이 없어. 얼마나 발행하겠다는 공표가 없어요. 언제까지 화폐 발행을 늘릴 건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시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9월까지 1차 지금 유럽의 양적 완화가 끝납니다. 올해 9월까지. 그 이후에도 아마도 상당 부분 지금 계속 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유동성 함정 상황인데 좀 받아 적어놔요. 그 옆에 빈 공간이 많죠? 2016년 1월 30일자 2016년 1월 30일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단행합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0.1%인데요. 정책금리의 마이너스 0.1%입니다. 그 정책금리라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이, 적으세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 마이너스 0.1%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참고비 내라는 것이에요. 맡기려면. 뭘 유도하기 위한 것인가요? 적으세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유도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을 유도 또는 유가증권 구입을 통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중에 대출을 하거나 시중에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사서 유동성 공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ECB European Central Bank. ECB는
현재 마이너스 0.3%의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의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 일본과 ECB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알아두시고 잠깐 쉬고 뭐 1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고 그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